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서부터 재무회계가 이제 교재는 요 책입니다. 요 책을 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뭐 예습은 사실 뭐 필요치는 않아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세사 시험에서는 회계가 이제 40문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책에 관련된 거죠. 그걸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30개.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회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10문항이 이제 출제가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이 재무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 원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행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수능을 봤는데, 우리 수능 시험을 하려면 이제 중학교도 거쳐야 되고 고등학교도 이렇게 뭐 거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본다. 그럼 이게 중학교, 이게 고등학교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회계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식북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분계하고 전계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재무회계. 자, 이때 이제 수험생들이 항상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 회계가 1차를 이제 패스하는 거, 그 목적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재무회계만 뭐 잘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올해도 수능이 좀 예년에 비해서 좀 어려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시험도 난이도가 일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들쭉날쭉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2015년도 이제 올해는 좀 쉬웠지만 그 전년도는 좀 어렵고 또 그 전년도는 좀 쉽고 이런 식으로 좀 난이도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얘가 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원가 관리에게는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한 10개 중에 한 7개 정도를 손쉽게 좀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줘야 한 재무회계를 한 3분의 2 아니면 한 반타작 뭐 그 정도 하더라도 패스하는데 좀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생각은 선생님 저는 요만큼만 해가지고 1차를 뭐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리스크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 높게 나오면은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후반부에 요것도 할 텐데 요거를 병행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한 이만큼 돼 있으면 실제 시험 문제는 요거 위에서부터 출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을 좀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게 좀 쉽다, 수월하다,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들어보고 나서 약간 멈칫하죠? 그럼 걔는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한참 공부를 꽤 했는데 왜 점수가 잘 안 나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40점이 꽈락이잖아요. 한 번으로 그냥 찍어도 20점이에요. 근데 꽈락 많은 사람 도대체 한 1년 가까이 공부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득점이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수업 시간에 들을 때 저는 쉬운 거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조금 회계를 접근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약간 이제 수학은 아니지만 수학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파생되는 거. 마치 우리 게임에 보면 뭐 지뢰찾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쫙쫙 이렇게 뭘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게 되는 거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속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들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우주가 팽창하듯이 우리 문제의 수준도 이제 계속 좀 더 높아지기도 하고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출되는 범위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수험생이 이제 준비하는 그 공부의 범위도 계속 늘리냐? 그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우리가 이 회계가 2차에도 있으면 이제 넓히는 게 맞는데, 이 회계는 1차에만 있고 이제 패스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라야겠다. 그래서 실제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쉬우니까 좀만 공부하면 한 85점 이렇게 맞고 하는데, 사실 문제가 좀 높아지거나 범위가 이렇게 많이 확대되면 그런 점수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험계, 그 회계가 들어있는 수험계에서도 보면은
회계 점수가 있으면 거의 이게 60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합격자들의 이제 분포를 보면 점점 처음에는 막 고득점자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점점 이쪽에 가까이 수렴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시험은 100점 만점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부할 때 상당히 피곤하고요. 한 80점 만점 정도? 80점 만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20% 정도 되는 범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고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또 시험장이니까 인간적으로 한두 개 실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공부를 좀 충실히 한 사람들이 한 75점? 그 정도를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쭉 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맞게 해야 되는 그 점수가 한 요 정도가 제일 적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 뭐 컨디션이 좋다든가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회계에 대한 감이 되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더 위에 맞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가 또 너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한 60점? 그 정도를 이제 목표로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거. 그래서 처음서부터 한 20% 정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은 해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는 게 효율적으로 회계를 공부하는 방법이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책에 있고, 책에 보면은 이제 제일 뒤에 보면은 2015년도 기출문제까지 다 수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문에는 2013년도 이제 기출문제 예제나 연습 문제로 이렇게 수록되어 있고, 제일 뒤에 2014년도, 2015년도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적상 필요한 문제들을 다 이제 풀어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제 이름이 이종화니까 메일 주소가 제 이름이에요. 종화다777 한메일점 내십니다. 여기로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뭐 답변을 드리고, 그 중에는 이제 뭐냐면 회계가 정말로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특히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새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회계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독수예요. 책을 과연 이 책을 몇 번을 보느냐. 이렇게. 근데 시간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회독수를 끌어올리려면 우리가 시험에 빈출되고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지, 그냥 나머지 2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게 매년 나오는 게 있고 2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있고 5년에 한 번. 아직 우리 시험이 10년까지는 안 갔지만 10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러니까 딱 한 번 그냥 점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냈던 문제 그런 것까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시험에 빈출되는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한번 좀 보세요. 목차. 우리 목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좀 먼저 별표를 좀 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회계 이론이 있죠. 오늘 이제 회계 이론을 할 텐데 거기서는 4절이에요. 4절. 4절에 보시면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회계도 개정이 되는데 앞으로 만약에 또 개정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4절이 또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절은 문제로 옛날부터 늘 많이 나왔던 주제가 되고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4절이 되고요. 4절. 여기 잘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7절하고 8절은 제목만 좀 동그라미 쳐보시면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이란 말 나와요. 인식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오른쪽 8절은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입니다. 얘는 향후에도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인식과 측정입니다.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귀속 시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X1년도 장부에 반영할 거냐, X2년도 장부에 반영할 거냐. 그 다음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을 100만 원 정도 취득했으면 계속 100만 원을 쓸지, 120으로 올라서면 120을 수정할지, 뭐 이런 것들 정하는 걸 우리가 측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7절, 8절의 뜻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5절은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만 아시면 되고, 문제로는 단독으로는 안 나오고, 우리 오지선 다음에 보기 지문으로 문장이 한두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기본 가정, 거기 계속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4절, 그리고 7절, 8절 있죠? 거기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이제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재무제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6페이지를 가보시면 6절이에요. 자, 6절이 현금주의 회계와 발생주의입니다. 우리 회계가
발생주의로 재무제표를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현금주의, 그러니까 처음에 회계를 시작하는 분들은 개념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현금주의, 그거를 발생주의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15장에 가면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차로 보시면은 목차에 그 17페이지를 가보세요. 17페이지 보시면 목차 17페이지 보시면은 15장 현금원표 보면 1절에 2번 보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비교가 나와 있죠. 뒤에 또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어, 출제 빈도도 높고, 그래서 거기를 잘 보시고, 다시 목차 6페이지를 가보시면 7절이 있습니다. 7절 재무 비율 분석이 되죠. 거기는 공식을 좀 외우시면 돼요. 비율 분석 공식을 하루아침에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미리 해요. 먼저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무 비율 분석. 그래서 1, 2, 3, 4, 5번에 대한 공식, 그거를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5페이지를 가보세요. 5페이지를 보시면 제 3절에 보면 2번 손익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법이라는 게 있고 손익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재산법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손익 측정 방법이죠. 그냥 거기다 써보세요. 뭘 쓰냐면 책의 뒤에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할 겁니다.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단기 손익을 더하고 그 다음에 유상 증자를 더한 다음에 현금 배당을 뺍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겠죠. 워낙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가 이제 3절이죠. 손익 측정 방법. 거기를 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2절하고 3절이 재무제표인데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인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좀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현금 배당이고 나중에 또 해요. 막 적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그냥 68페이지를 가보세요. 68페이지를 가보시면 손익 측정 방법이 있어요. 가로 1번 자본주 접근법이죠. 그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네모박스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식으로 안 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다시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매우 잘 나오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원래는 10장을 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회독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앞에서 배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10장을 잘 몰라요. 그 10장을 배워야 이게 더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언급을 하는 거죠. 마치 이제 뭐하고 하면 영화 예고편처럼 한번 이거를 먼저 보여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10장 가서 배우고 다시 또 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독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항상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이거 책 몇 번 봐야 됩니까? 한 3번에서 5번은 되지 않을까요? 공을 한 번씩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한 30번에서 한 50번 정도. 그래서 그럼 책을 한 번 보는데 시간은 얼마 소요됩니까? 한 2시간 내로 끊어야 된다.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그냥 조용히 이게 시험 전날 생각해 보세요. 누워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머릿속에서 쭉 스크린 되죠. 이 단원의 문제는 뭐다. 그 다음에 얘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막 영화에 보면은 이제 뭐 미션 임파서블 이런 영화를 보면은 어디 뭐 침투하거나 할 때 이제 막 그 계획을 짜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해 시험에 나올 문제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함정은 뭐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쭉 스크린할 수 있으면 절대 시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회독수를 강조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은 10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뭐예요? 체크를 좀 해두시라. 그리고 10장을 나중에 보신 다음에 다시 보면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우리 목차에 가보겠어요. 목차 우리 6페이지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자, 3장 보시면 현재 가치와 지분 이론이죠. 그래서 현재 가치는 매우 중요하고요. 지분 이론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책에 왜 있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우리 80점 만점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책을 갖다가 그렇게 구성을 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그래서 책은 시험에 나올 것들을 거의 대부분을 다 집어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들어가셔서 이런 걸 낼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책에는 들어있고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기출문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가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가치는 나중에 뒤에 이제 뭐냐면 사채라는 걸 배우고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나 매도 가능 금융자산, 채권을 배워요. 그때 유용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 가치를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7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4장이 재고자산이죠. 별표를 쳐보세요. 재고자산이 기본적으로 한 두세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요 재고자산에서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전체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마다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시험에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걸 찝어보면 1절에서는 4번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다. 우리 7페이지 보시면 1절 있죠? 재고자산의 의미 분류, 거기 4.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 거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2절에 보시면은 매입원가, 전환원가 이런 거 나와요. 걔는 이걸 배워야 돼요. 원가 관리. 이렇게. 그래서 원가 관리를 하고 나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절이죠. 그래서 3절, 4절을 묶어보세요. 3절이 뭐냐면 재고자산 수량 결정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면 이게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장부에 수량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3절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기록법, 실사법. 이렇게. 그 다음에 단위 원가가 단가죠. 계단 가격. 그러니까 사오는 가격이 일정한 게 아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넣을 때마다 기름값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 사왔던 걸 갖다가 파는 걸로 볼 거냐. 그게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2번 가중평균법입니다. 가중평균법.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선입선취법, 후입선취법이 있는데 후입선취법보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거는 없어졌어요. 시험 문제는 뭐냐? 왜 없어졌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없어졌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게 바로 뭐냐면 5번에 있는 후입선취법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추정에 의한 재고평가죠. 자, 그래서 1번이 있습니다. 1번은 매출총 이익률법이에요. 얘는 좀 쉬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이 매출가격환원법이고 소매제고법. 얘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2번. 어려운 거를 좀 잘 하자. 이렇게. 2번입니다. 2번. 출제 빈도가 없는 게 아니고 출제 빈도가 간간히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을 할 줄 알지만 2번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2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1번을 못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 매출가격환원법 그거를 좀 더 신경 써서 보시고. 아무튼 재고자산은 전체가 다 중요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가보세요. 8페이지. 자, 8페이지 보시면 이제 5장이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에서는 이제 거기 2절입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죠. 이 원가가 결국 뭐냐면 취득 원가를 얘기해요. 취득 원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3절하고 4절 있죠. 3절, 4절이 취득 원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쭉 한 거고 시험 문제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5절하고 6절은 이제 뭐냐면 5절, 6절, 7절은 보유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볼 때는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의 회계 처리, 얘를 보유할 때의 회계 처리, 얘를 처분할 때의 회계 처리, 요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 자산은 최초 취득할 때 취득원가를 구성한다. 취득원가를 구한. 요거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가 재평가라든가 손상차손 이런 거죠. 시험에는 주로 이걸 내죠. 왜냐하면 이걸 평가하는 문제를 물어보면 당연히 상각을 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이제 찝어내라. 그러면 일단은 3절은 기본으로 잘 보셔야 되고요. 거기 4절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7번 있어요. 교환에 의한 취득. 원래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내 물건을 주고 나의 토지를 주고 상대방 기계를 취득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거. 그 다음에는 그 6번에 보면 정부 보조금이 있어요. 얘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자산 차감법이라는 방법만 있었는데 그 IFRS가 들어오면서 이연 수익법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2번에 보면 장기 연불 조건이죠. 할부는 매월 돈을 주는 거고 연분 1년에 한 번씩 준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써보세요. 현재가치평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현재가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현재가치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인식 시점 이후의 측정을 보면은 재평가 모형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별표를 치시고 시험의 출제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재평가 모형. 그리고 오른쪽 7절에 손상차손이죠. 그래서 유형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론에 보시면은 그 투자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 부동산은 유형 자산하고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 재평가 모형이 있고요. 투자 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이라는 걸 씁니다. 차이점이 뭐냐? 그거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을 좀 더 잘 보시라 그런 뜻이고. 자, 이제 10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무형 자산이죠. 시험에 무형 자산은 잘 안 나오더라 그런 뜻입니다. 무형 자산. 왜냐하면 유형 자산을 내기 때문에. 근데 무형 자산이 중요한 건 1절에 5번입니다. 5. 무형 자산의 상각이죠. 상각. 이게 유형 자산과 어떻게 좀 다른가? 그걸 좀 보시고 시험에 나왔던 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무형 자산 상각이 과거에 비해서 바뀐 게 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말로 하는 거.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무형 자산에서는 이제 두 가지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영업권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이제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무형 자산에서는 5번 있죠. 무형 자산 상각. 거기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이제 금융 자산인데 금융 자산은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7장에 있는 건 쉬운 거.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좀 어려운 거. 두 번에 걸쳐서 해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금융자산이 있죠. 금융자산. 자, 거기서는 1절에는 4번. 현금이 현금성 자산. 그거를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11페이지 제일 위에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이죠. 거기다 이제 써보시면 그거를 우리가 대손이란 말을 씁니다. 대손에 관한 설명. 그 다음에는 거기 3절 있죠. 3절에 보시면 4번. 수취채권 양도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써보세요. 뭘 쓰냐? 어음 할인이 나와요. 수취채권 양도의 종류에 보시면 거기 어음 할인이 나온다. 어음 할인.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8장에 보시면 이제 유동부채가 나와 있죠. 거기서는 이제 1절에 보면 뜻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3번.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 4번. 확정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그 뜻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는 제일 밑에 3절 밑에 보시면 두 가지 제품 보증 충당부채하고 경품 충당부채입니다. 제품 보증 충당부채하고 그 다음에 경품 충당부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고기를 좀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9장을 보세요. 자, 9장에 보시면 제2절이 사채가 나오죠. 제2절 사채. 그 사채 별표를 치세요. 무조건 나온다. 사채가 이렇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재 가치 평가를 해야 되니까 계산을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나와 있죠. 자본도 역시 전체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찝어서 좀 보라. 그러면 13페이지 보시면 3절 있죠. 3절에 보시면 그 1번 주식의 현금 발행이 있습니다. 거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신주 발행비가 있어요. 신주 발행비.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주식의 소각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냐면 감자라고 해요. 감자. 증자, 감자할 때 그 감자를 얘기해요. 감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있죠. 그 자기 주식 별표를 치시고 자기 주식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14페이지를 가보세요. 14페이지를 보시면 8절 있죠. 8절. 8절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걔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한 번에 또 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죠. BS. BS를 보시면은 이제 자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 자본조정, 그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염 이렇게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기타 포괄손익 변동액을 가감하면 이게 총 포괄손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당기순이익을 집계한 게 뭐냐? 이익염이 되고 기타 포괄손익 변동액을 모아놓은 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8절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손익계산서하고 이제 재무상태표 관계를 또 한 번 언급을 할 겁니다. 이렇게 거기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1장이죠. 11장은 지분상품이 주식이고 채무상품이 채권이에요. 공부하는 순서는 처음에 지분상품을 해요. 지분상품이 이해가 안 되면 채무상품을 볼 수가 없고요. 지분상품이 이해가 됐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앞에서 사채를 배웠죠.
사채에 보면 유효 이자율 삼각표라는 걸 그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뭘 한다? 채무 상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분 상품하고 채무 상품에 대한 후속 측정이 나옵니다. 거기가 시험 문제 제 3절 있죠? 후속 측정. 그게 뭐냐면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요. 가액이 떨어지면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하시면 되고 그게 3절이 돼요. 3절. 그 다음에 12장 전환증권과 주당이익이죠. 여기서는 제3절에 보면 전환사채고 거기 보면 1번, 2번, 3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전환권 대가, 전환권 조정과 상환할 증거 그리고 전환사채 이자 비용이죠. 그리고 전제 조건은 뭐냐? 앞에 사채를 배우잖아요. 사채를 할 줄 안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사채를 잘 못한다 그러면 사채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 공부할 때는 그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전환사채와의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5절에 보면 주식기준 보상에서 이게 스탁옵션입니다. 문제는 빈출은 아니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기는 이미 나왔어. 그래서 제가 20%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선택사항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제 그런 부분이 거기 나와 있는 주식기준 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주당이익이죠. 그건 별표를 치시고 여기 역시 출제 빈도가 높고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당이익, 그래서 보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전환증권 쪽은 좀 가볍게 보시고 주당이익을 잘 보라.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보시면 수익과 비용의 인식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4절이에요. 건설계약. 거기 건설계약이 진행기준이에요. 진행기준. 4절을 잘 보세요. 4절.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4절은 계산 문제고 그다음 말로 하는 걸로 합니다. 말로 하는. 그럼 그게 2절에 보시면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조건이 나와요. 거기는 좀 외워두면 된다.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근데 시험에는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장을 좀 눈여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절. 비용은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중요하다. 수익의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회계 변경이 있고 오류 수정이 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오류 수정이 좀 더 중요하다. 오류 수정이. 근데 중요한 건 오류 수정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틀린 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올바른 회계 처리를 알고 틀린 거를 올바른 거로 바꾸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내공이 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요령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변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뭐가 나오냐? 추정의 변경이 나오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거 나중에 이제 문제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15장 현금흐름표죠. 별표를 치세요. 현금흐름표. 그래서 우리가 단일 주제로 그러니까 각 장 중에서 재무제표를 직접적으로 한 장은 아무도 것도 없어요. 현금흐름표가 워낙 중요하니까 독립된 장으로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시험이 18페이지를 가보세요. 18페이지를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영업활동 현금흐름 직접법 간접법 있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직접법 간접법. 그래서 거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해보시고 중요한 건 이게 한 방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머리가 좀 멍한 상태다. 그래서 향후에 뭐 문제를 막 푼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좀 들어보셔야 될 부분이 그거다. 거기 3절에 직접법, 간접법 거기를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16장은 이제 기타 회계처 리스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씩이 꼬박꼬박 나온다. 이렇게 무조건. 그렇다고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를 시켜도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넘겨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 법인세를 하면 세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세법을 배우죠. 간접세. 그거 말고 법인세를 배워서 법인세 세무 조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법인세 자체가 우리 책만큼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격시험은 항상 뭐냐? 퀄리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면 안 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러면은 자격증의 문제 자체가 좀 약간 허접해 보이죠. 그래서 교수님들은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를 낸다. 자기들의 어떤 권위나 이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 정도 이제 들어두시는 걸로 만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6절 있어요.
관계기업 투자와 지분법 역시 빈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빈출이에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하고 단기 매매 금융자산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빈출이 되고 지분법은 잘 안 나오는데 지분법을 써보면 거기다가 우리 에쿼티 메소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자본법이에요. 얘가 자본법. 우리가 이제 지분을 획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으면 A 회사의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회사 이 주식가액이에요. 이 주식가액을 연동을 시켜놨다. 만약에 지분율이 30%면 이 자본이 100이면 주식을 30으로 자본이 15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를 45로 이렇게 연동시키는 방법 우리가 지분법. 그럼 앞에서 배우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시가가 올라가면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뜨리는 거지. 이걸 시가법. 지분법은 자본법이니까 자본이 증가하거나 자본이 감소하면 이 주식 가액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걸 우리가 지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14년, 15년 우리 관세다 시험에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책 구성은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먼저 이렇게 밑줄을 이제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를 잘 알아. 그러니까 항상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에 나올 부분을 잘 선택해서 거기를 집중해서 득점을 하라. 그리고 빨리 1차를 패스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막 계속 막 해요. 점수 득점도 안 되면서 이렇게. 그리고 얘기하죠. 지적인 호기심으로. 근데 이게 사실은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큰 요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뭐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거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공부할 때 스터디나 이런 걸 해보면은 이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답은 냅니다. 그러면 무시하죠. 쟤는 그냥 외워서 한다. 근데 무시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열심히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은 뭐냐면 시험에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외우든 뭐하든 해서 이거를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맞추는 사람이 돼가지고 패스를 하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철저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지만 사실은 관세사 수험생들이 이 회계에 대해서 몰입하는 정도가 높지가 않아요. 지금도 사실은 뭐냐면 이번 시험에 60점만 맞게 하겠다. 그러면 그런 보험을 선택할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한 80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 60점. 그리고 내년도 이제 우리 시험에 4월에 보면 한 3월 달쯤 해보세요. 집에서 50점 맞아 소원 없겠다. 이런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회계가 2차 시험에 있으면 대단히 많이 회계에 몰입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1차에 패스하는 용도로 있다 보니까 살짝 좀 꽈락만 넘겨가지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많이 추구하죠. 근데 자칫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꽈락을 맞을 수가 있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한 번을 찍어도 20점이 맞는데. 그럼 내가 나머지 8개를 못 맞히냐.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해도 못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 잘 나오고 만만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그 몇 개의 문제를 더 도전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계속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지 못하면 절대로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1페이지부터 가서 21페이지. 자, 여기 회계 이론이 나와 있는데 이 회계 이론은 원래는 책을 다 배우고 다 배운다는 말은 유형자산도 배우고 뭐 금융자산도 배우고 사채도 배우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책 제일 처음이고 하니까 진도를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좀 적응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그냥 천천히 나갈 테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제가 막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를 좀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회독수의 중요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뒤를 해야 돼요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 어디를 보라고 이제 짚어드립니다. 그럼 뒤에 나가다가도 우리 이거 옛날에 했던 겁니다. 다시 또 앞으로 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페이지를 막 못 찾고 막 두리번 거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집중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제가 책을 할 때 책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여기잖아요. 가운데를 봐주고 가운데 위로 몇 줄, 아래로 몇 줄. 위에서 몇 번째 줄이에요. 아래에서 몇 번째 줄. 이렇게 짚어드리면 거기를 잘 보시라. 그 다음에 거기를 표시를 잘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칠해두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연필로 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우리가 계속 모시면서 할 게 아니고 빨리 1차 붙고 버릴 책 아니에요. 최대한 책에다 표기를 잘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습을 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예습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복습을 잘하라. 이때 복습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야 돼요. 첫 번째 복습은 언제예요?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거에 대한 쉬는 시간. 근데 책이 깨끗하면 이걸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언급한 거, 중요하니까 언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하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가 언급한 부분은 동그라미 이렇게 크게 쳐놓으라. 이 부분을 제가 얘기했구나. 중요하니까 얘기를 했겠지. 계속 이런 거. 그래서 거기를 좀 체크해 놓고 중요한 문구는 이제 형광펜 칠하시고 그다음 가끔 형광펜을 제가 한 5가지 색깔을 막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련된 게 있어요. 세트로 다. 그게 나중에 현금분할표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면 그 세트를 갖다가 색깔을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관련된 거는 노란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원래 제 소원은 뭐냐면 이 책이 그냥 컬러풀하게 다양한 색깔로 나오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좀 칠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21페이지를 봐보세요. 자,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네 번째 줄이에요. 네 번째 줄. 자, 재무제표의 종류를 기억하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죠. 거기 포괄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IFRS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IFRS가 들어온 다음서부터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 IFRS 전에는 손익계산서죠. 근데 IFRS 이후는 포괄 손익계산서다. 그럼 손익계산서하고 포괄 손익계 뭐가 다르냐? 그게 이거예요. 이게 손익계산서. 단기 손익만 공시하는 거. 요거까지 공시하는 게 포괄 손익계산서. IFRS는 이걸 공시하더라. 그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본변동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밑줄 쳐보세요. 주석도 재무제표 일부죠.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주석이 재무제표에서 빠진다면 그 문장은 틀렸단 말이에요. 주석도 재무제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석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볼 거예요. 주석. 그래서 걔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뭐가 되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책에 재무제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나와 있는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은 그 75페이지를 가보세요. 74페이지 우리 책에. 74페이지를 봐보시면 재무제표 표시에 뭐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이 있어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회사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라든가 토지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뭐 비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형자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토탈 총 금액만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가가지고 보면은 유형자산의 항목을 쭉 설명해야죠.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유형자산 총액이 여기 1,000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3억 5천만큼 있더라. 3억 5천의 내역이 뭔가에 대해서 주석에서 설명한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74페이지 가보세요. 본문은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하나, 두 페이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석은 한 100페이지씩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석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명함을 받아요. 명함에 앞면이 있고 명함이 뒷면이 있어요. 앞면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세사 누구다. 그 다음에 뒤에를 보면 그 사람의 뭐 양력이 나와 있으면 그죠? 나는 어느 뭐 관세법인에 세고 그 전에는 어디 있었고 나는 뭐 학교는 어디 출신이고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뭐라 한다? 주석사항이란다. 그래서 시험에는 21페이지 있죠. 거기 주석사항도 재무제표 일부로 본다. 거기를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를 가보세요. 22페이지. 그래서 2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재무정보의 종류 보면 재무제표가 나와 있어요. 거기 주석까지 들어가죠. 그 다음 점 보시면 이제 사업보고서 등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가 아니더라.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를 번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가 나오죠. 그 수요가 필요 또는 요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재무정보를 요구하냐. 가로 1번이 투자자죠. 거기다 써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 또는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이 주식을 살 거냐 또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거냐. 회사 실적이 좋으면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 실적이 안 좋으면 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뜻 정도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상은 동그라미 2번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탁 기능 목적이죠. 자, 경영자는 자기에게 위탁된 회사의 자원, 그게 뭐냐면 자산이고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주나 이런 사람이 돈을 경영자한테 맡긴 거죠. 경영자는 쉽게 말하면 펀드 매니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자원을 사용 및 처분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 경영자가 어떤 자산을 사라.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이 사업에 진출한다. 그 사업에 관련된 자산 이런 걸 막 취득하잖아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경영자가 선택한 행동에 따라 회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냐? 재무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했는데 실적이 엉망이다. 그럼 잘못했구나. 경영자 바꿔야죠. 그 다음에 투자했는데 잘 되더라. 이렇게. 그럼 계속 그 경영자를 선임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 요즘에도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뭐 한미약품이다. 엄청나게 이제 막 개발에 성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 막 폭등하더라. 주주 입장에서 엄청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미약품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00억씩 개발 활동에다가 돈을 투자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주주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경영자를 설득한 거죠. 나를 믿고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보상이 올 거다. 그걸 이제 보여준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뭐냐? 결국 수탁 기능 목적이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2번, 채권자는 은행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만 보시면 돼요.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오고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은행은 대출을 신청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한번 대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뭘 요구하냐면 혹시 뭐 담보물이 있냐 이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원천징수 영수증 당시 월급 얼마냐 그래야지만 이자 내고 원금 갚고 이렇게 할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채권자인 은행도 회사의 자꾸 재무제표를 보고 대출을 해줄지 말지 또는 대출을 해줬는데 이거를 다시 회수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한다. 자, 아무튼 상식이니까 보세요. 그다음 오른쪽 위에 기타 정보 이용자죠. 정보도 필요하죠.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세금 같은 걸 매길 때, 그 다음에 정보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별로 이제 상태가 안 좋은 놈한테 국가의 공사를 맡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한번 줘봐라. 너희 얼마나 건실한지 한번 보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이에요. 가운데 밑에 보시면 재무정보의 공급인데 거기서는 이제 뭘 알면 되냐면 가로 2번 회계 원칙입니다. 용어를 기억하세요. 제일 밑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고 다음 페이지 보면 영어로 써놨어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서 그 generally가 널리, 일반적으로, accepted가 있죠. 받아들여진, 인정된. accounting이 회계고 principle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gap 이렇게 얘기해요. gap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gap이 뭐냐? 그게 IFRS죠. 이게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국제 재무 보고 기준인데 보통 얘를 국제 회계 기준이다. 근데 한국이 채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코리안 K. 뭐 일본 놈들이 했으면 이제 뭐 재패니지니까 뭐 J. 중국 놈들이 하면 차이니까 C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KIFRS가 돼 있고 시험이 이제 그걸로 나온다. 그럼 요거 말고 또 뭐도 있냐면 일반 회계 기준도 있어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장 회사들이 하는 거, 큰 회사들이 하는 거고 요건 이제 비상장 회사가 하는 거죠. 작은 회사들. 요건 좀 어렵고 요건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는 IFRS로 시험이 나오더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거기 우리 IFRS를 기억하시고 자 3. 우리나라의 회계 원칙이죠. 자 거기는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6번째 줄을 보시면 기존에 기업 회계 기준이 나오죠.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IMF를 지나면서 99년도잖아요. 그게 IMF를 지나고요. 97년도, 98년도.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기준서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럼 기준과 기준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 그물로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은 좀 엉성하다. 뼈대만 한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정치인들 말하면 큰 틀에서 합의한다. 우리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게 기준이고 기준서는 뭐냐? 여기다가 또 그물을 촘촘하게 친다. 세부 항목을 쓴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계약서로 말하면 우리나라식 사고방식은 계약서를 쓰면 한 2장에 끝내자. 근데 서양 놈들은 한 20장 또는 200장 이런 식으로 세부 항목을 전부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기존의 기업회계 기준은 좀 약간 러프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게 IMF를 지나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그게 기준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요. 그러나 세계 각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배경은 이제 뭐가 되냐면 회계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 기준은 두 가지. 자, 그게 뭐냐면 IFRS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US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FRS는 유럽식이고 얘는 뭐냐면 미국식이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00년대에 뭐가 있냐면 엔론 사태가 있어요. 그 엔론 사태가 뭐냐면 미국의 회계 부정 사태. 그러니까 우리가 IMF를 지날 때 미국 놈들이 우리를 엄청 욕했습니다. 너희는 회계 후진국이. 그러니까 IMF를 맞이했다. 예, 절대 이제 미국처럼 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서 기준서로 바꿨는데 이게 기준서가 미국 걸 그대로 베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라는데 정작 미국에서 회계 부정 사태가 발생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냐. 이거를 포기. 미국이 IFRS를 도입. 우리도 같이 따라서 도입하자. 그래서 지금 IFRS를 도입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그 다음 문장입니다. 24페이지 끝에서 5번째 줄. 거기다만 별표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한 거 앞에 있는 거는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고 24페이지 밑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IFRS 특징은 뭐냐? 자, 첫째 밑줄 쳐보세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공정가치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동그라미 1, 2, 3, 4, 5, 6, 7번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번 금융상품이죠. 원래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IFRS 개정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IFRS 중요한 건 자, 동그라미 2번 색칠해 보세요. 뒤에 재평가 모형이에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평가 모형. 그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오른쪽 6번 보세요. 동그라미 6번.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이에요. 재평가 모형이 아니고 공정가치 모형이다. 그래서 나중에 둘을 비교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자, 아무튼 뭐냐. 기존의 회계는 역사적 원가주의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뒤에 배울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속기업이란 말은 어디 나오냐면 이제 뒤에 바로 또 나옵니다. 우리가 쉰 다음에 한번 수업 나가고 할 건데 37페이지 가보세요. 37페이지를 가보시면 계속기업이죠. 그러니까 계속기업의 뜻이 뭐냐면 회사를 쭉 계속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계를 샀으면 이 기계를 팔 게 아니고 이 기계를 계속 쓸 거예요. 계속 쓸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평가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언제부터 자동차 그러니까 중고차 시세를 봅니까? 2차 팔고 한 3년 지나면 이제 차의 실증이 나요. 2차 팔고 다른 차 살까? 그때부터 중고차 시세를 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제일 처음에 차 사자마자 중고차 시세를 보는 놈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기계장치 등을 샀습니다. 이걸 계속 쓸 거란 말이에요. 굳이 평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공정가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4페이지 밑에 보시면 원래 회계는 그래서 원가법이에요. 자산을 산다면 굳이 평가하지 말라. 그럼 왜? 계속 기업의 가정, 계속 이 자산을 쓸 거니까 굳이 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럼 왜 자꾸 공정가치로 하려고 하냐? 역사적 원가를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BS라면 이게 자본이에요. 이 자본하고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주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자본하고 실제 이 자본하고 전혀 안 맞아요. 뒤에 이제 읽어보면 이런 말 나와요. 우연한 경우에만 일치한다.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본적으로 회계는 원가법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땅을 1950년도에 1억 주고 샀어요. 토지를. 현재 시세는 1조다. 이렇게. 근데 장부에는 1억 원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어. 왜? 원가법이니까. 그럼 이 자본, 여기 있는 자본은 1억 원에 근거한 자본일 거 아니에요? 이 주가는 1조에 근거한 주가일 거 아니에요? 전혀 맞지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이렇게 공정가액법을 이제 쓰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갭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 공정가액이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둘째를 보겠어요. 25페이지 둘째. 자, 거기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에 적고 연결 재무제표 동그라미 치시고 시험 자체에 연결 회계를 할 필요는 없고요.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연결 재무제표 반대는 뭐냐? 개별 재무제표다. 그 얘기 뭐냐면 계열사가 있다. 그럼 A 회사, B 회사, C 회사니까 아버지 회사 그리고 아들 회사가 있어요. 옛날에 뭐냐? 별도의 재무제표를 만들었다. 근데 지금 뭐냐? 통합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연결 재무제표. 그럼 왜 우리는 연결을 해야 되냐? 연결을 하게 되면 거기다 좀 써보세요. 내부 거래가 제거가 된다. 그럼 내부 거래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있고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 아들 회사. 자,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실제로 판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물건을 팔았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다시 이거 아버지한테 다시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면 매출도 발생하고 매출원가 발생. 그 다음에 아들이 또 팔면 매출도 발생, 또 여기 매출원가도 발생한다.
아버지가 또 팔고 똑같은 물건 또 팔고 그럼 계속 뭐가 되냐? 매출이 과대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연결을 쓰게 되면 이 실체를 벗어나야 매출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 거래를 다 상기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게 연결 재무제표다. 용어를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 마지막 셋째죠. 규칙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이 된다. 자, 규칙은 이제 룰 베이스, 룰에 근거한 거고 원칙은 이제 프린서플 베이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규칙 중심, 원칙 중심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론상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A, B, C.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상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 원칙 중심 세 가지를 다 인정하는 거고요. 규칙은 뭐냐면 우리는 이 중에 B를 채택한다. B를 규칙으로 삼는다. 나머지는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일시키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음식점 갔으면 중국집 갔다 막 짜장면 하는데 갑자기 누가 볶음밥 시키면 쳐다보잖아요.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규칙을 정해 이 한 가지 방법을 자꾸 이렇게 통일시키는 걸 좋아했는데 IFRS는 뭐냐? 이 세 가지를 다 해라.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규칙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니까 별표 쳐보세요. 전문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규칙 중심일 때는 질의가 많았어요. 질의응답.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회계처리 방법이 B밖에 없어요. 근데 왠지 우리 회사는 이게 B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감원이라도 이런 데 질의를 넣어야죠. 뭐라 질의합니까? 기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왠지 우리 회사 상황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할까요? 그럼 해라, 말아라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답을. 이게 중요하다. 근데 원칙일 때는 질의응답이 필요가 없죠. 뭐라고 하냐면 뭘 물어봅니다. 그럼 뭐랍니까? 찾으란 말이에요. 전문가적인 판단. 네가 어디가 이 ABC 중에서 너희 회사에 제일 잘 맞는 방법을 알아서 찾아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문가적인 판단을 중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 중요한 거는 이제 24페이지 하단 있죠. IFRS의 특징. 근데 사실은 이게 IFRS가 도입 처음에 이제 문제를 내면 이게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능성은 이제 점점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보기 지문, 오지선다면 그 중에 이제 한두 개 정도로 여기 있는 문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 나와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있죠? 그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2절 있습니다. 개념체계 거기서부터 설명드리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